국내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미국 쪽으로 지나치게 좀 쏠려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한 국가에 너무 쏠려 있을 때 해당 국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심리적으로 몰리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조금 미국 내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4월에 네. 미국 시장 변동성이 참 컸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장수리님은 연금 계좌 괜찮으셨어요? 저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폭도 깊다 보니까 다행히 일부 회복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좀 안심이 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변동성을 겪고 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 연금 포트폴리오에 이제 좀 안정성을 좀 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민을 이분과 함께 좀 같이 좀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 모셨죠?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연금 솔루션 팀의 김상훈 매니저입니다. 투자연금 채널에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 솔루션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훈 매니저라고 하고요. 저희 본부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연금을 어떤 상품,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더 잘 운용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뭐 전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정말 적합한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정책 이슈, 금리 전망, 지정학적인 이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가 꽤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네. 이번 조정 국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우선은 말씀 주신 내용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 연금 계좌도 작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 되면서 굉장히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 열리는 밤마다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조금은 잦아들면서 네.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지난 시장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 같은데요. 좀 냉정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유발된 이번 조정 장세가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심한 충격이었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충격은 그때와 유사한 정도로 꽤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단순히 이런 숫자의 변동뿐만 아니라 저희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조금 반영이 돼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하신다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17년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미국이 승자였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요. MSCI AC 월드라고 하는 전 세계 인덱스, 그리고 거기서 미국만 뽑은 MSCI US 인덱스와 미국을 제외한 인덱스가 있는데 사실 28년부터 25년 4월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이렇게 미국이 승리를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물론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뭔가 미국을 더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경험이 좀 쌓여갔고, 이런 경험이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5년이나 10년대 후반 이후로 꾸준히 투자를 해오신, 또 많은 열심히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 것 같고 거기서 좀 학습 효과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더 다음 투자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다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경험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미국 쪽으로 지나치게 좀 쏠려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거는 조금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특정 국가로 이렇게 쏠림이 심한 구간에서는 해당 국가에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충격이 더 크고 변동성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고요. 최근에 매니저님이나 수석님도 그렇고 미국으로 인해서 발생한 변동성이 더 크게 다가왔던 점이 구조적인 리스크가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투자자분들이 네. 좀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떤 종목 ETF에 좀 많이 투자를 했었는지 그런 걸 좀 보면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는 또 ETF로 굉장히 많이들 투자를 하시잖아요. 해외 주식 개별 종목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저희가 데이터, 한국거래소와 그 한국예탁결제원의 데이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2024년 1년 동안 개인이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이제 매수 마이너스 매도를 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종목 중에 8개가 이제 미국 종목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에는 S&P 500 대표로 하는 이런 대표 지수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거의 상위 종목 대부분이 뭐 CD 금리 액티브는 사실 현금성 자산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사실 뭐 거의 뭐 90% 이상을 미국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네요. 네네. 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이건 ETF가 아니라 해외 주식 개별 종목 데이터를 좀 뽑아왔는데요. 24년 1년 동안은 해외 주식 순매수한 상위 지금 10개 종목을 써놓긴 했는데 상위 50개 종목 중에 49개 종목이 미국에 상장된 종목이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나머지 한 개 종목은 일본에 상장된 종목이긴 했는데요. 일본에 상장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종목이었어요. 그것도 결국 미국. 맞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 종목이라고 보면 2024년 1년 동안 국내 투자자가 많이 순매수한 50개 종목이 전부 다 사실상 미국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미국 쏠림 현상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도 많이 집중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신 데이터는 이제 2024년 개인 순매수 탑 10인데 네.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연금 네네. 계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계좌,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맞습니다. 합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연금 계좌로 한정시킨다고 해도 여기 이 순위에서 크게 차이가 날까요? 사실 연금 계좌에서 매매한 데이터 자체가 뭔가 개인이나 연금 계좌처럼 저희가 따로 데이터가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네, 데이터를 네. 뽑아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요 연금 사업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개인 순매수 데이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 미국 대표 지수 쪽으로 오히려 더 쏠림이 있는 최근에 연금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네. 스마트해지시고 그다음에 대표 지수를 주축으로 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셔서 오히려 이제 이런 미국 S&P 500이나 뭐 배당 다우존스 같은 이런 시장 대표 지수의 쏠림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뭐 해당 개인 순매수보다 더 이제 다른 국가로 분산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 계좌,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뭐 조정 국면에서 내 노후 자금이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좀 체감하는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여유 자금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생애 전체에 부를 설계하는 좀 장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시장 충격이라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연금이 장기 투자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단기 변동성을 좀 참을 수 있다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경우 그렇기는 한데요. 하지만 뭐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떤 투자자분의 생애 주기나 아니면 위험 성향에 따라서 이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은퇴가 가까이 다가오셔서 연금 자산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똑같은 손실이라 하더라도 연금 운용의 초기에 있는 투자자분보다 훨씬 더 이제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도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민감성이 그냥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보통 많이들 하시죠. 네.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한 투자자분이라면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많은 자산이 쌓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그마한 변동성이나 손실에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면서 성급한 결정을 좀 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투자라는 게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만큼이나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져서 어쩔 수 없이 뭐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쵸.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변동성이 너무 견디기 커서 힘들어서. 맞아요. 피로도가 네. 커져서 투자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특히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뭐 예를 들면 자산이 한 군데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면은 이렇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실이 나 있는 자산을 매도해서 맞아요. 자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커지면, 그러니까 미국의 예시처럼 한 국가에 너무 쏠려 있을 때 해당 국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조금 심리적으로 몰리면서 피로감이 커지면서 조금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투자라고 해서 너무 장기 투자니까 다 괜찮다, 좀 묻어둬도 괜찮다라고 너무 미루기보다는 조금 내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내 생애 주기나 투자 성향에 좀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 방향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에 그러면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의 비중을 그러면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앞서 미국 집중에 대한 리스크를 뭐 계속 강조드리긴 해서 좀 배치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미국 비중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여전히 좀 장기 성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축을 가진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핵심에는 이제 여전히 앞서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런 인재 풀도 있을 건데요. 이런 요소들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정책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회복력을 지탱해왔던 그런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네네. 이제 경제가 발전해온 그런 상황들,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막 네. 그렇다고 확 줄여야 되니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예전부터 미국은 항상 강한 국가이긴 했지만 뭐 이번엔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뭐 자주 나왔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이제 네. S&P 500 같은 경우가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뭐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30년, 50년 이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로만 봐도 뭐 닷컴 버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뭐 있을 때마다 아 정말 앞으로 이 미국 시장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마다 굉장히 맞아. 빠르게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구조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은 그럼 미국을 여전히 그 포트폴리오의 이제 중심에 두되 네. 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좀 주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미국 자체의 비중을 줄이는 것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은 미국 비중 안에서 구조적으로 조금 미국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안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처럼 시장이 좀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던 시장에서는 이런 몇 개 종목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같이 타격을 되게 입기 쉬운 구조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좀 산업 구조가 리밸런싱이 되면서 뭔가 기술 안보도 더 심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까지는 좀 약세를 보였던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 같은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섹터 간 흐름이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너무 소수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갔었잖아요. 최근 몇 년간. 근데 그렇죠. 앞으로 몇 년간은 뭐 이러한 전략이 조금은 이제 힘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안에서도 섹터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섹터를 조금 더 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뭐 소수 섹터나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줄이고 좀 심리적으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기술주의 조금 비중이 워낙 높은 나스닥보다는 같은 시장 대표 지수더라도 다양한 섹터에 분산된 S&P 500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균형 잡힌 지수일 수가 있고요. S&P 500 자체도 사실은 대형주 지수거든요. 500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중소형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대형주 지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너무 이제 메가캡 기업, 일부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애플 같은 너무 메가캡 기업에만 쏠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을 줄인 S&P 500 동일 가중 지수처럼 조금 더 보다 고르게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S&P 500도 그래도 대형주 지수 아니냐, 너무 집중되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좀 있으신 뭐 투자자분들이라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좀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배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이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배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방어력으로 완충 장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하락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0년도 이후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좀 하락했던 연도를 제가 뽑아본 거거든요. 2000년 이후로 9개 정도 꽤 많이 하락한 연도가 있었네요. 정도 연도가 있었는데 해당 연도에 S&P 500, 나스닥 100, S&P 500 동일 가중,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4개 지수의 성과를 비교한 건데요. 뭐 해당 연도를 비교를 해봐도 여기 숫자나 이렇게 색깔로 보셔도 이 하락장에는 특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배당주 비중이 있는 지수가 확실히 좀 방어력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그렇네요.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동일 가중 지수는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정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종목 구성 자체가 S&P 500 대형주 종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배당 지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표 기준으로 보게 되자면은 네. 가장 변동성이 큰 지수는
나스닥인 거죠. 나스닥 100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이 S&P S&P 500이 500, 네네. 그 다음이 S&P 500 동일가중 그리고 미국 미국 배당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뭐 이 예. 해당 기간 전체로 봤을 때 예. 변동성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예, 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특히 하락장일 때의 방어력이 확실히 조금 더 배당주처럼 이렇게 현금 흐름이 탄탄한 그다음에 영업 기반이 탄탄한 기업들이 조금 더 방어력이 좋은 모습을 근데 보실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네. 나스닥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너무 변동성이 크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크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떨어진 해를 모아놔서 그쵸. 그렇지 예. 오른 해를 모아놓고 보면 나스닥처럼 그렇죠. 좋은 기대 수익이 자산이 또 높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변동성이. 나스닥만큼 좋은 자산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은퇴가 가까워졌다거나 위험 성향이 크신 분들은 내가 당장 은퇴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해가 이게 도래하게 된다면 뭐 포트폴리오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미국 내에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심리적으로든 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든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